정부가 내년 상반기 경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해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연초 이후 글로벌 악재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던 코스피 2236선에 하락 마감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주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내년에 달라지는 금융정책에 대해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드립니다.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에 발맞춰 ESG 경영 행보를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내년 재정을 최대한 빨리 풀어 경기 둔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하루라도 빠르게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 우리 경제가 특히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적극적 경기 대응을 위해 내년도 재정은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상세한 재정 신속 집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 부총리는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 복지, 물가 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다사다난했던 증시도 막을 내렸습니다. 연초에 3,000피를 바라보던 코스피, 치솟는 물가와 강달러, 금리 인상 등 삼중고를 겪었는데요. 시가총액도 1,800조 원을 밑돌며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 주의 증시 흐름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29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93% 하락한 2,236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작년 마지막 거래일 대비 24.9% 하락한 수준에서 한 해의 장을 마감한 건데요. 올해 증시는 연초를 고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7번 연속 금리를 올렸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지속 등 다양한 글로벌 악재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말 2,200조 원을 돌파했던 코스피 시가총액은 20% 가까이 줄어들며 1,700조 원대까지 떨어졌고 코스닥 시가총액도 29% 감소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통해 내년 기준금리 목표치를 4.6%에서 5.1%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내 증권사들도 내년 증시 전망에 대해 일제히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한 주간 3.34% 내린 2236.40포인트에 코스닥은 1.73% 내린 679.2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한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이어갔고 코스닥도 개인과 기관이 매수, 외국인이 매도했습니다. 배당라기를 맞이한 이번 주 증시에선 고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증권주가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KB국민, 하나금융지주, NH투자증권 등 관련주는 배당라기 이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업계는 다음 달 증시에 대해 기준금리 기조, 경기 역성장 선반영, 중국의 리오프닝 등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혼재돼 있어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주식 비중은 확대보단 중립을 유지하며 소외됐던 자동차, 디스플레이, 건설 업종에 단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최대 과제로 꼽고 있죠. 웬만한 건 다 푼다라고 할 정도로 과감한 부동산 규제 손질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꺼져가는 시장 불씨를 살려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 귀초가 주목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사실상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경착륙이 우리 경제 전반에 타격을 가할 심각한 위험 요소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새해에는 규제를 더 과감하게 풀 전망입니다. 우선 첫 달부터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규제 지역 해제에도 여전히 규제 지역으로 남은 광명, 하남, 과천, 성남 등 수도권 4곳과 강남을 제외한 서울이 대상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 과열 우려보다는 경착륙 우려가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거래 절벽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걷어냅니다. 최고 12% 세율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내년 5월로 끝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합니다. 또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를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침체된 분양시장을 살리기 위해 청약제도도 손질합니다. 새해부터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서 무주택자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평형과 수요에 맞게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 가구 수요가 많은 중소형은 추첨제 비율을 높이는 식입니다. 또 공공분양 청약 시 기혼자 중심이었던 특별공급 기회를 미혼 청년에게도 줄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이 신설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개묘년의 해가 떠오를 텐데요. 새해가 이제 코앞으로 도래한 만큼 바뀌는 정책들도 여럿 있을 겁니다. 금융과 관련된 제도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금융부의 김수빈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이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는데 당시 1억 통장으로 큰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이 내년부터 실제 출시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6월이면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전망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매달 40에서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에서 6%를 보태주는 형태입니다. 5년간 월 최대 금액을 납입할 경우 만기 때 약 5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만 19에서 34세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계좌 신청 직전 3개 연도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3,678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고금리 상황에서 청년의 호응도가 얼마나 높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아무래도 부동산일 텐데요. 조금 전에 리포트 보셨지만 내년도에 연착륙을 목표로 정부가 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봤고요. 고금리 속에서 시장이 차갑게 지금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바뀌는 사안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규제가 대거 완화됩니다. 예. 앞서 레포트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 1월부터 규제 지역 다주택자는 그간 금지됐던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LTV 상한은 30%를 적용합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다주택자의 주택 시장 진입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리금 상환이 곤란한 취약 차주들에 대해 주담대 채무 조정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가 실직, 폐업, 질병 등을 겪는 경우에만 채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매출의 급감,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차주의 부담이 상승한 경우에도 채무 조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 필요한 특례 보금자리론 있잖아요. 예, 고금리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이 좀 어려웠던 서민들,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그리고 적격대출이 합쳐진 특례 보금자리론이 오는 1분기 출시될 전망입니다. 이는 기존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였고 대출 한도도 3억 6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린 게 특징입니다. 7천만 원인 소득 제한도 없앴습니다. 정부는 특례 보금자리론 운영에 1,16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리는 연 4% 중후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가지실 것 같고요. 보험 부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게 이제 자동차 사고로 경상 이른바 조금 다쳤는데 과잉 진료 한두 달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예.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이 되는데 네네. 과잉 진료 감소가 핵심 내용입니다. 경상 환자의 경우 가해자 100% 사고를 제외한 본인 과실은 본인 보험 등으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어야 했습니다. 1월부터는 지급 기준이 좀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다만 보행자는 본인 과실이 있어도 지금처럼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습니다. 또 경상 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진단서가 없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 사고가 안 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사고가 나면 서로 손해니까요. 또 내년부터는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의 경우에는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 또 1월부터 개인 단체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가 자신이 원하는 보험을 중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장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상품에 중복 가입을 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순 없습니다. 현재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만 직접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단체 실손은 회사를 통해 중지 신청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피보험자인 종업원이 직접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실손 중복 가입자는 약 150만 명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복 가입 문제가 해소되면 계약당 연평균 36만 6천 원가량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은행권 이야기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죠. 내년 1월부터 취약차주들을 위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시중 5대 은행이 1년간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예.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을 예정보다 일찍 갚았을 경우 내야 하는 일종의 위약금입니다. 현재 5대 은행은 대출금의 0.5에서 1.4%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지난 5년간 5대 은행이 이 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1조 2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은행별로 수수료 면제 여부와 대상, 그리고 시기 등 세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은행은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억 원 이하, 5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합니다. 하나은행은 1년간 가계대출 상품 종류와 무관하게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일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 차주입니다. 신한은행도 같은 등급 고객 중 가계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면제하며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은행들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일제히 수수료 면제에 나선 건 아무래도 금융당국의 압박이 있었다는 영향인데요. 이번 수수료 면제 결정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금융 소비자들이 얼마나 활성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에 달라지는 금융정책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김수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권이 희망퇴직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제2금융권에선 이미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바 있는데요. 금융권에서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 데다가 내년 경기 악화 우려에 대응해 인력 구조 효율화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보험 카드에 이어 은행권까지 금융권의 희망퇴직 절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KB국민은행은 어제부터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등을 공지하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7일까지, NH농협은행은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늦어도 다음 달 초 희망퇴직 공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올해는 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과거에 비해 유리한 조건의 희망퇴직이 가능해져 퇴직자가 전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4대 은행에서만 희망퇴직자가 1,800여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000명 넘게 스스로 은행을 떠날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금융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카드업계에선 최근 우리카드와 현대카드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들도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면서 인력 수요가 크게 감소한 데다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전체적인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금융권은 올해 들어 가파른 금리 상승에 조달 비용 등 경영 부담이 커졌는데 내년 상황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희망퇴직을 검토하는 금융사들이 더 늘어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기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국내 그룹사들은 새해에도 친환경 행보를 이어가며 ESG 경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국내 그룹사들이 친환경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HD현대는 지난 26일 그룹 50주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핵심 사업 부문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조선해양 부문에서 전동화, 무인화, 친환경 연료 기술 개발을 통해 친환경 선박을 건조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양에너지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면서 수소 바이오 등 청정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 또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HD현대의 모든 사업 부문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 사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룹 ESG 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ESG 경영 원칙을 수립하고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경영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SK그룹은 CS2023에서 그룹의 글로벌 넷제로 역량을 총망라해 선보입니다. 새해에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는 겁니다. SK그룹은 계열사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함께 전시관을 차려 탄소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 40여 종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효성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잘피수 보전 활동 사업을 추진합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친환경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생태계 보전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새해에도 친환경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계가 M&A를 통해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수합병을 통해 신약 파이프라인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인 건데요. 서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약바이오 업계가 최근 몸집을 불리며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 오레고모밥을 파이프라인으로 갖춘 카나리아 바이오의 모회사 카나리오 바이오엠은 헬릭스미스를 인수하면서 항암제 개발에 속도를 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엠은 약 3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당 유상증자 방식으로 헬릭스미스 지분을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바이오 회사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펜젠을 인수하면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펜젠의 바이오 생산 시설을 보유하게 되면서 사업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펜젠이 갖고 있는 이제 고분자 화합, 바이오 시밀러 쪽이랑 협업해서 저희가 이제 신약 개발을 이어나갈 계획이고요. 저희가 임상 시험약을 해외에서 지금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저희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약업계의 M&A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신장암 표적 치료제를 보유한 미국 기업 아베오 파마슈티컬스 인수를 내년 1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인수는 미국 FDA 승인 신약을 보유한 해외 기업을 국내 제약사가 인수한 첫 사례입니다. 동아에스티의 뉴로보 파마슈티컬스 인수도 눈에 띕니다. 동아에스티는 나스닥 상장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를 자회사로 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R&D 전초기지를 마련했습니다. 동아에스티는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나스닥 상장사로서 자금 조달이 용이한 뉴로보의 장점을 토대로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신약 후보 물질 확대와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M&A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게임주의 주가가 중국발 훈풍에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에 게임주를 비롯한 콘텐츠주가 내년 시장을 주도할 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단연 눈에 띈 상승 업종은 게임주입니다. 넷마블은 17.74% 오른 6만 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조이시티와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넥슨게임즈 등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1년 6개월 만에 한국 게임 판호를 발급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번에 중국은 한국 게임 7종에 대한 판호를 발급했습니다. 중국은 정부 허가를 통과해야만 게임 서비스 및 판매가 가능한 국가입니다. 지난 2017년 한한령 본격화 후 중국은 국내 게임 수입을 사실상 불허해왔습니다. 증권가는 중국의 게임 산업 정책 기조가 달라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국내 서브컬처 게임 개발사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게임즈의 에버소울, 조이시티 자회사 모히또 게임즈가 개발하고 중국 빌리빌리가 퍼블리싱하는 수집형 RPG 시탈시드 등이 꼽힙니다. 김하정 다울투자증권연구원은 중국이 확률형 비즈니스 모델이 강한 한국형 모바일, MMORPG까지 외자 판호를 발급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리니지, 미르 시리즈 등 하드코어 MMORPG와도 외자 판호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미성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국내 시장 성장 둔화로 게임사들은 이미 대부분의 차기작을 글로벌로 준비하던 상황이라며 중국 지역의 신규 매출 실적 기여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규제 완화 기조가 명확해졌다는 평가 속 증권가는 컨텐츠 업종 전체에 호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등 드라마 관련주와 키다리 스튜디오, DNC 미디어 등 웹툰 관련주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쌍용건설은 오늘 오전 임시주주총회에서 글로벌세아그룹이 쌍용건설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글로벌세아는 두바이 투자청과 SPA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 심사 승인과 인수잔금 납부를 완료하며 인수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글로벌세아는 최대 주주로 올라섬에 따라 쌍용건설의 재무 환경 개선과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달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게 됩니다.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글로벌세아는 쌍용건설의 지분 약 90%를 보유하게 됩니다. 쌍용건설의 부채 비율도 600%에서 200% 중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K방산의 대도약과 급변하는 미래사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강구영 카이 사장은 이번 조직 개편에서 경영 효율성 강화는 물론이고 수출 확대와 미래사업 기술 선점 등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시너지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이는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기존 조직과 임원수를 20% 이상 슬림화하고 사업부에 분산된 생산, 구매, 또 원가 등 공통 기능을 통합해 운영 시너지를 강화합니다. 또 경영 전략과 내실 경영을 위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전사 조직을 전략과 관리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여기에 수출 마케팅과 관리 조직을 사업부로 통합해 수출 사업 책임 경영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증시 패장과 함께 올 한 해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인데요. 부정적인 이슈와 아쉬움은 털어버리고 좋았던 기억들만 남기면서 2023년 개묘년을 힘차게 맞이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라이브도 내년엔 더욱 알찬 소식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고맙습니다.